생방송 애국전선. 구름이 간다 하늘도 흐른다 비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빗발치는 오탄도 연기처럼 헤치며 강 건너 들을 질러 밖으로 간다. 무너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의 소리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카카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 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부정경선 관련한 부분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전혀 관여된 바가 없음에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양당 대표의 합의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 오늘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격심사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네 여왕 취임 1개월을 맞는 3월 25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3 애로전선 의원의 자격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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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입이 다 귀에 걸리셨어요? 뭐죠? 크게, 완전 크게 웃으시는데? 우리 일베의 남자. 일베의 남자. 뭐 이정희 대표님 오셨어요? 왜 이래? 기분 좋네요. 네, 저 야밤에 이렇게 킬러, 여성 의원 킬러. 네, 보통 이 시간대 만약에 녹음하게 되면 다들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그러게요. 뭐 당신만 지치지. 전혀 안 지쳐. 나만 지쳤어 지금. 인간 바카스가 왔어요. 오늘 요즘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탑3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탑3요? 탑3 중에 한 분. 그러면은 3, 2, 1을 한번 뽑아주세요. 1위는 요정이지. 알면서 물어봐. 1위는 요정. 나는 1위는 티파니라고 우기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또 1, 2위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신 분들. 요즘에는 뭐 이런 분들. 일베 이덕인 선생을 존중할 사람이 없어. 1위는 누드심. 네네. 그렇죠. 1위는 누드심, 2위는 일베 이덕인. 진짜인 줄 아시잖아요, 이거 진짜. 그리고 3위. 그렇죠. 조금 더 오늘 아마 방송하고 나시면 1위로 충분히 올라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별로 1위를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 나쁜 랭킹이잖아요, 지금. 연관 검색어에 일베 이덕인. 김재현, 일베 이덕인. 말씀해버리셨네? 오, 혼자 막 까버려. 오늘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왔어요. 네. 우리 덕인 형님이 이정희 대표한테 줄 대가지고 한번 확 뜨잖아요, 지금. 네, 저도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네, 오늘 확실히 돼보려고 합니다. 될까? 잘 될까, 그게? 그냥 막 되는 거야, 우리는. 먹던 용각산이 튀어났어요. 그럼 오늘 이제 행동대장 이 의원 보좌관 오디션.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왜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네, 그럼요. 저도 국회에서
체류탄 좀 까게 해주세요. 인생의 꿈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김선동 의원 보좌관으로 가야지. 그분이 되게 좀 힘들어서. 아니 저기 인사부터 그래, 우리끼리 떠들었네. 왜들 그래요? 제가 목소리를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계속. 네, 오늘 아주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예, 네. 정말 어렵게 모신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매우 반가워요. 네, 역대 게스트 중에 최고입니다. 요정이 지금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한숨 소리의 의미는 뭐예요? 제가 소개를 안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 진짜. 온다고 다들 아니, 아까 오시는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제가 나이는 어리잖아요. 그랬더니 다들, 뭐, 진짜? 막 이런 반응인 거야. 뭐야, 이게! 나이는 어려요! 지금 영상으로 곧 나갈 텐데, 어린 근거가 없어요. 영상 나가요? 민증가, 민증! 이마에 민증가! 달렸어요. 네. 나이는 어립니다. 정하나님 팬입니다. 한마디에 또.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마디 분위기 좋아집니다. 의원님의 이제 특기가 내일 검색어 나오는데 요정의 나이. 연관 검색어. 제목을 바꾸자. 사진 2장 올라오고 누가 더 어린가요? 네. 투표하는 건가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오늘 나와주신 김재현 의원님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잖아요. 그래요? 우선은 공감이 안 되긴 하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시고. 그죠. 결혼도 하셨고. 네. 요정이 갖지 못한 걸 다 갖고 계세요. 그거 없어요. 빨리! 눈가에 주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동안이시고 피부도 뭐 연하라고 주장하는 요정보다 더 젊으시고. 시끄럽고요. 프로필이나 까주세요. 네, 오늘 프로필, 날카로운 아찔한 프로필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김재현 의원의 약점을 조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진 네. 도사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닥터강의 아찔한 프로필. 아찔한 프로필. 이 양반 참 TK 출신이시네요. 제가 양반인 거예요? 저. 그렇죠. 거죠? 괜찮은데. 처음 들어보는 존칭이세요? TK 출신이고요. 야, 이분 또 사교육도 엄청 받으셨겠네요. 대일외고 출신입니다. 저랑 또 은근히 또 친근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굿모닝. 예. 그리고 외국어가 잠깐. 전반 방송이 일대화되는 것 같아요. 잠깐. 톤 다운 좀 해요. 왜 이렇게 흥분했어? 제가 보니까 새내기 특집 이후로 오늘 최고의 흥분 상태야 지금. 아니 맞아. 이게 잘못하면 욕 먹어요. 좀만 톤 다운 좀 해줘. 제발 부탁해요. 왜들 이렇게 힘이 넘쳐? 우리가 언제 욕을 두려워했나? 네. 애국전선 내용 없다고? 그럼 내용 꽉 찬 부킹 정치를 듣던가. 김갑수의 부킹 정치. 우리 김재현 의원의 조사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분은 TK 출신, 대구 경북 출신이시고요. 야, 이거 문제인데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사교육. 이거 아무나 가지 못한다는 대일외고 출신이시고. 그리고 또 외국어에 능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국외대 러시아학과. 러시아. 엘리트 코스 쭉쭉 밟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까지 지내시고. 외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네. 그 다음에 2011년 반값 등록금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이한구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 그렇죠. 이런 의원들이 계시는 곳에 계시고요. 또 이분이 또 강남에서 또 출마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TK, 사교육. 그런데 반값 등록금을 말씀하신다.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 있다. 좀 이것에 중요한 게 대해서 빠졌네요. 중요한 게 어떤 게? 대구 MBC 어린이 합창단 출신. 어린이 합창단이야. 뽀뽀뽀 다음으로 먹어준다는 대구 MBC 어린이 합창단. 조사를 똑바로 해요, 그거. 네. 원래 그 나이 때 이제 어린이 합창단 이런 거는요, 단지 그냥 어린이들이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그게 치맛바람으로 이렇게 확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집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좀 조용히 하고 어? 방송 좀 하게. 혜림 요정은 오늘 닥쳐! 닥치고 있어. 아니, 근데 잘 잡고 있어. 어머니가 대구 MBC 어린이 합창단을 보내놓고 너는 나중에 꼭 대구 MBC 아나운서가 되라. 어렸을 때 귀에 인이 박히게 그러시다가 제가 나중에 총학생회장 하고 계속 이제 운동권 있으니까 나중에 너 그만하고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가 좀 되면 안 되겠니?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어머니 꿈이셨습니다. 민중의 소리 그렇군요. 아나운서라도 대주는 것이.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내가 이 자리에 못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의원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기서 바꿔야 돼요. 시끄러워!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2년 했는데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새 시대에 맞는 인물이 민중의 소리의 아나운서로 또 제격이에요. 교체. 네. 오늘 제목이 의원의 자격인데 아나운서의 자격인가요? 민소 아나운서의 자격. 네.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러분들의 중지를 받들어서 곧 개편 때. 시원하게 그냥 아주 쌍가리 의원님 나자.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겸직이 안 됩니다. 겸직이 안 돼서. 네. 갑자기 후끈. 프로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차차 말씀 나누면서 뭐 이야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찔한 더듬어. 갑자기 집회 사회를 봐.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아찔한 당황했어, 일인데 아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이상해. 그렇죠. 왜 아까 연습한 거 아찔한 아니에요? 거 이제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이제 다 죽습니다.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 기대된다. 이거 부담되는데. 김재현 스타킹. 김재현 몸매. 김재현 미니스커트. 김재현 수혜. 뭐야, 수혜는 뭐야? 수혜는 뭐지? 뭐 수해 복구 현장 가셨습니까? 수혜 심상정 아니에요, 심상정. 수혜하면 또 심상정 의원이 또 자기가 수혜보다 여쭤봐야지. 스타킹이랑 저기 수혜는 뭐예요? 수혜는 제가 그 총선 출마할 때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공교롭게도 일체 뽀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수혜를 너무 닮은 인정? 사진. 인정? 사진만 그렇다고. 저도 그거 봤어요. 똑 닮았더라고. 인정? 진짜? 쿨하게 인정? 네, 실물은 안 닮았다는. 그게 요즘에 여론시대적인- 수혜 씨가 야왕이란 드라마를 통해서 악녀로 거듭났어요. 수혜 안 좋아. 그러네. 요즘 그 영부인이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몸매는 뭐예요? 이게 제가 5월 30일이었나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는 날 그 스커트를 입었는데 그 스커트 입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몸매, 스타킹 이런 검색어 올라왔는데 들어가 보면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클릭하지 마십시오. 거지? 일베 새끼들 이거 진짜 관리 좀 해야지. 그럼 이게 주로 안티들이 올린. 뭐 모르겠네요. 누가 올렸는지. 근데 몸매가 좋다 이런 거 아닌가? 안티라고 할 수가 있나? 그냥 몸매가 좋아서 한번 검색해봤을 수도 그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게 다 지금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스타킹, 스커트, 몸매 이런 게 우리가 여성을 상품화할 때 많이 쓰는 나쁜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리고 김재현 의원님을 저는 주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보다가 오늘 이 오프라인 실제 대면은 처음 하는데 늘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굉장히 순수한 청년의 모습이다. 또 이 지적인 젊은 여성 의원의 모습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었고 오늘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최영님답지 않은. 아니 내가 줄 달라고 그러는데 치고 들어와. 최영님 왜 그러세요? 품격 있는 평가네요. 국회에는 늙은 보좌관이 필요해요. 생각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 중년 변태세요. 좀 전에 그 아저씨들 이제 진짜. 뭐 오프닝 비슷하게 이렇게 녹음을 미리 했는데 아시죠? 최영일님 캐릭터가 뭔지. 아니 아세요? 티파니. 아니 티파니는 양반이지 지금. 무슨 요즘 SM하고 뭐 책찍 들고 뭐 이런. 최근 2주 동안 티파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완전 제가 이주 동안 안 에로 들어가지고. 코드로. 이 사람 갑자기 건전한 아니 척하고. SM은 티파니의 소속사 이름일 뿐이에요. SM이 뭐야? 시끄러워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원의 자격편을 찍고자 모셔놓고 이렇게 정말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부끄러운데요. 요즘은 사실 너무 힘든 시간을 또 예전에 비하면 별로 안 힘든가.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제 곧 1주년이 돼가죠. 네. 언제? 살아오면서요? 전 늘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힘든 적은 없다. 고생을 덜 했구만. 얼마나 더 당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직 고생을 덜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최한욱 행동대장이랑 비슷한 게
오늘도 오시기 전에 나누고 있던 얘기가 매 맞은 지가 오래돼서 또 맞고 싶어. 왜냐하면 대략 1년 전에 굉장히 돌을 많이 맞았잖아요. 모두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살만한 거지. 그럼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작년 이맘때 하고 지금 이맘때 하고 비교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격차?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작년에 5월달, 6월달 이런 일이 겪지 않았다면 청년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고 얼마나 소위 말 이쁨 받으면서 내지는 주목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을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시작할 때부터 욕을 먹고 주구장창 뭐 어느 언론에서는 뭐 국회도 왕따가 있다 이런 기사도 실었던데 국회도 왕따가 있어요? 그래서 누드 보는구나. 볼펜 세우고 왕따의 폐해구나 이게. 주구장창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속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좋아지거나 뭐 저희가 낸 정책적인 부분들이 제 이름이 실려가지고 기사에 실린다 그러면 그날은 저희 보좌진들 고기 먹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도 자료를 내도 제 이름을 쏙 빼고 내용만 실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인 거고. 진짜 왕따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자분들의 어떤 개인적 성향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그렇게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한 정책 자료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뭐 토론회라든지 행사 같은 걸 저희 의원실 주최로 뭐 한 달에 한 2-3번 이상은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활동력을 좀 높여 나가고 있어서 그래도 밥값 한다. 특히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저한테 많은 그 기대를 보여주고 계시는 청년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조금은 해소가 되는 거죠. 숨통이 좀 튄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직 갈 길 너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벌써 자격을 심사한다니 뭐 한다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도 크실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요즘 좀 어떠신지 얘기도 듣고 싶네요. 화가 나죠. 일단은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이게 제 개인이 잘나가지고 여기에 있다거나 또 누구들처럼 막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이 자리에 뭐 선거 몇 번씩 떨어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아주 험난한 길을 거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지금 날로 먹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아니 경선했다니까요. 날로 먹고 2번이나 경선한 거예요. 근데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되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쨌든 뭐 제가 살아왔던 시간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았으며 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안에서 서로 뭐 선의의 경쟁이란 거 하면서 이제 지나왔었었는데 그 5월달 이후에 겪었던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 100%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된다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이걸 그만둘 수 있다거나 이것을 저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돌이 날라오면 뭐 저희 당원들이 같이 맞아주시거나 아니 같이가 아니죠. 제 앞에서 다 돌을 맞아주셨고 그래서 제가 뭐 그만둔에 만에 이런 것도 저한테 어떤 결정권이 전 전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버티냐 좀 되게 독한 X 아니냐 시작해서 오히려 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막 너무 괴롭다거나 해서 뭐 우울증이 올 것 같다거나 아파서 몸 좀 눕는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겪은 일에 대해서는 이게 자격심사요? 네. 자격심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정사상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공기를 갈취당한 5년을 겪었던 우리가 또다시 박근혜 정부 시작도 아까 시작하실 때 한 달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 만에 벌써부터 독재 부활이 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화가 나는 의원님 거고. 그건 말씀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저희는 폐하를 찬양하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혹시 볼펜 세우세요? 아유, 그런 신곡이 제가 아직 없어가지고. 세우는 여기서 이렇게 거기다가 김 의원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겪었던 일을 우린 두 번째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아우, 이런 꼰대 아니랄까봐. 김 의원님은 사실 뭐 유신 독재 못 겪고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전혀 5.18도 못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겪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뭐야? 뭔 소리야? 뭔 말이야 그게 지금? 내 멘트 준비했는데. 이게 방송이야 뭐야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의원님의 이 정말 그 유수와 같은 말씀을 제가 잠깐 중단하고 우리는 폐하를 찬양하는 방송이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저희가 5년간 방송을 해야 돼요. 정권 교체 그날까지.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달 동안 너무 우리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지루하고 밋밋하고 재미없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빵빵 터져서 일주일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소재를 주시다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TV에서 야동 틀어주게 생겼어요. 근데 뭐 이상한 코드 보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해서 자격 심사를 하겠다 이런 건데 뭔 자격을 심사한다는 겁니까? 뭐가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은. 제가 궁금한 일인데 오늘 아침에 그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서 했었던 얘기는 김기현 원내수석부 대표가 했던 얘기는 두 사람에게 어떤 개인적인 부정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거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비례대표 2번, 3번을 그 잘못된 선거에 의해서 얻었기 때문이지 그 두 사람이 검찰에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어요. 결국은 검찰 기소도 안 됐다, 입건조차 안 됐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저는 그 선거에 따라서 3번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죠. 애초에 청년 비례는 3번이었는데 그런 사실관계까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국민들에게 저희 통합진보당의 영상을 여전히 못돼 처먹은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하다는 상황이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농담으로 하셨던 말씀이시겠지만 그 유신 다시 한번 겪어봐라 했는데 이 상황은 뭐 저만 겪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유신의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들에게 다시 그 암흑이 드리워진다는 그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울하고 속상해져. 그러니까 지금 자격심사의 기본적인 요인, 배경이 되는 거는 통합진보당 작년에 비례선거에 그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두 분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그것으로 거잖아요. 당선된 비례 후보니까 책임져야 된다. 네. 그 부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거 이미 의원님은 몇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본회의장에서도 말했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도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해줘야 되니까. 방송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취재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자격에 대한 심사 문제를 빙빙 돌리는 이유는 간단한 게 수혜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수혜가 얼마나 요즘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이 김재현 의원한테는 죄송한 발언을 했어요. 이 방송에서 뭐냐면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자격심사를 통해서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살신성인이 하나의 불씨가 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한 250명 정도의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지금 총선 다시 해야 돼. 그래서 4.24 재보선은 4.24 총선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10월에 재보선은 그렇게 되겠지만 뭐냐면 지금 통합진보당 작년에 우리가 진보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 사실을 까보면 지금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회피하고 이 작년 당의 내부 경선의 문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눈을 뜨고 봤지만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 기억력이 희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더한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주장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격심사대에 올려놓고 이 자격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의 어떤 비도덕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당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실이라고 하는 과정은 다 밝혀져 있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거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부실의 문제. 그거는 다 있었고 어디나 있었다. 민주당 경선은 지금 모바일 경선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이제 수사 대상이었고 새누리당은 거기에 돈이 오간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다 파헤쳐지지도 않았지만 그럼 동일한 기준을 놓고 대한민국의 국회 안에서 의원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럼 당의 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또는 당선 과정의 내부 경선 프로세스 차원에서 다 똑같은 잣대로 대입을 해보면 몇 명이 살아남을까? 국민적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사실은. 진짜 궁금할까요, 국민들은? 아니 근데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렇게 자격 심사를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 있었고요. 1957년도. 57년도인데 태어나시기도 전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도진희 의원이라는 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피선거권이 없는데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그렇게 됐었던 거였고. 원천무효죠, 그분은.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이 자격심사다라고 하는 국회법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4번을 자격심사 청구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청구가 7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41년 만인 거죠. 야, 어마어마하네.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유신독재의 그러니까. 출발을 알리던 시점이네요. 네. 1971년에 이제 저는 또 57년에 모바일 경선이 있었다는 줄 알고. 근데 그때도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격심사,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죠. 뭐 피선거권이 없다던가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그 김재원 의원이 당선되시는 과정은 다른 또 비례의원하고 좀 다른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그냥 뭐 비례선거를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똑같은 일반적 과정에서 당선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좀 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가 되셨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전신이 민주노동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대학생 후보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례 8번까지 그 노회찬 의원까지 당선이 될 때 대학생 후보가 비례 9번이었어요. 바로 그 앞에 떨어졌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도 20대 청년 그 다음 해가 아니죠. 2008년 총선에서도 20대 청년 후보들을 많이 냈고 저도 그때 20대 청년 후보로 강남을에 후보 출마를 했었었고 그때도 또 비례에서 당선이 못 됐어요. 아무도 당선이 못 됐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청년 한 명을 국회에 보내는 것 정도로 그치지 말고 정말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이 진보당의 주인이 되게 하고 진보당의 지지 세력이 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물적 심적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이른바 경선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선거인단이 49,000여 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고 당원과 뭐 당원이 아닌 일반 청년들 만 35세까지 그래서 두 차례 정도의 온오프라인 그 경선 과정을 거쳐서 뭐 5명만 추리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동원해서 경선을 통해서 제가 뭐 표로 1위를 해서 청년 비례로 선출이 됐던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성이 1위를 하게 되면 비례 3번에 배정을 하겠다가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누구냐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례 그렇죠.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아니라 누구였다고 해도 여성이었으면 3번으로 해서 안정적인 당선권이었던 거고 그런 배정을 할 정도의 사실 진보당이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명이 되면 좋겠지만 10명 남짓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젊은 20대, 30대 청년 한 명을 무조건 국회의원에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의 역사성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렇죠. 그 당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데 수많은 그 청년 학생들의 헌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10년 전엔 청년이셨던 다 지금 청년이시군요. 10년 전에.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요. 이 형은 맞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도 청년이니까. 네, 그런 당의 정신을 반영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결정이 쓰레기통에 구겨져 버리게 됐던 거고 자격도 없는 어린 것이 여기 나와서
그만 사퇴하라고 하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뭐 음해가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은 제가 그 현실감 있게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나가죠. 강의하시러.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아마 한 300~400명 정도 했는데 한 200명 정도, 한 200명 정도는 안 해버리고 한 200명 정도가 투표에 진짜 참가를 했어요. 제 아이들이. 제가 카톡으로다가 일일이 다 보내고 일일이 확인하고 계속 제가 진짜 투표하라고. 네, 한 이틀 정도 계속 좀 학생들을 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일일이 뭐 카톡으로 누구 찍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계속 확인했어요. 누구 찍었냐. 왜냐면 여기서 누구 찍었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갖고. 근데 대부분의 진짜 한 10명이면 한 8명, 9명은 다 김재현 후보님을 찍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수혜를 닮은 외모? 저 그때 모르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몰랐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님을 찍으라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찍으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개괴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우리 덕인이 아저씨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야 학생들을 동원했네? 그런 거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작년 이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진짜 여기 모여 있는 요 사람들끼리도 김재현이 누구지? 김재현이 누구야?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또 이석기는 누구야? 나는 이석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던 거죠. 맞아요. 1년 전에는. 네. 너무 신기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했지만 사실상 초선 의원이 이런 일만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만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단번에 뜨기란 전 국민적으로 이 인지도를 높이기라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 여자가 인기에 완장했나? 아니 뭐 그렇잖아요. 이게 좋아 지금? 아니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자격 심사 이런 일까지만 아니었더라도 지금 어쨌건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뭐 통합진보당 당원이고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진보 정당은 하면 젊어야 된다. 뭐 나이 드신 분도 훌륭히 잘 하시지만.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진보정당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청년 비례 경선을 하고 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내고 거기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선출이 되고 그분이 국회를 가시고 또 김재현 의원처럼 뭔가 젊고 또 아름다우시고 또 당차고 그렇죠. 가면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이게 김비어청 간가? 겨우 시간 빼가지고 지금 그걸 끝나 지금. 네. 상당히 어떤 저는 좋은 이런 반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2의 이정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쯤이 이제 이정희 대표가 많이 어떤 국민적으로 이렇게 스타급 정치인은 성장했을 때잖아요. 네, 그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이다.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었어도 저는 충분히 이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셨던 분인데 오히려 지금 망가진 거 아닌가? 너무 지금 막 너무 열심히. 나 진짜 나 어색해. 이런 분 아니에요. 막 일단 욕부터 하고 보는 분이 왜 어색해? 나 미치겠어. 처음이야. 내가 말하고. 아니 게스트 나왔는데 찬양하는 거는 어르신 빼고 처음이에요 진짜. 나 이런 사람 많이 15개월 만에 처음 봐. 진짜. 막. 저도 좀 합시다. 저도 좀 삽시다. 등골이 어색하네. 나 진짜. 그래놓고 아까 그 강쌤한테 악역을 막 미루면서 강쌤이 막 프로필 뽑고 있었더니 난 당한 거야 그럼? 순진했어. 강쌤의 멘트는 뭐가 있었냐면 왜 새누리당으로 안 갔을까? 새누리당으로 갔으면 선거로 손수조보다 한 3배는 높게 이게 딱 이렇게 밀어주는 연관검색어에도 손수조가 있었던 것 같았죠. 네, 보니까. 그래서 진짜로 저는 뭐 꼭 새누리당 아니더라도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아니었다면 모욕적인 발언이신데요? 아니었다면은 진짜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사실 진보당 와가지고 이거 뭐. 제가 진보당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국회의원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안 나는 내 밥그릇을. 근데 그런 생각 좀 안 들었어요. 나 진짜 참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네. 이거 그런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멋진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막 바스러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아직 바스러졌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럴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 왜 결론을 내려?
그만두고 싶다. 차라리 좀 피하면 안 될까. 통증에 둔감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증에 둔감하시다. 근데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지금 보통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우리 김재현 의원께서는 보통 지금 격이 좀 안 맞는, 왜냐하면 기재위에 계시는데 그러면 국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괄적인 걸 이제 담당하는 상임위잖아요. 보통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내가 문화 쪽에 관련 있으면 문화 관련, 아니면 뭐 내가 농어촌 출신이면 농수산위, 뭐 이렇게 보건복지 이렇게 그런 상임위 활동을 좀 하는데 전체적으로 원래 김재현 의원께서 원래 기재위를 지망하셨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상임위에 활동을 하기를 원하셨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궁금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재밌는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저 사람한테 재밌는 거 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방송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강쌤이 악역을 맡다 보니까 전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학생운동을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그래서 늘 대학 캠퍼스나 청년들 속에 있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반값 등록금도 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등록금 투쟁만 한 10년 넘게 했었고 그래서 대학가를 누비고 다니고 교육산을 다루는 게 굉장히 좋아서 교과에 가고 싶었죠. 근데 당시에 뭐 저희 당 상황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당시에 13명이었었고 갈 수 있는 상임위를 1인당 1개씩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위는 저 말고 다른 분에게 먼저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내 판단이 있었던 건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기획재정위가 배치가 된 거고 거기서 또 하나 변수 중에 하나는 그 진보당이 당시에 종북 공격을 받으면서 그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이런 거는 너네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문방위와 그 기획재정위만 2명씩 배당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와 당시 이제 박원석 의원 2명이 기재위 배치가 됐었던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의원님한테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뭐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그 안에서 또 이정희 대표님이 작년에 기재위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정희 대표님이 열심히 싸우셨던 부분들 그런 거 계속 이어서 해나가야 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궁금해요. 누가 너네는 뭐 종북 그거니까 너네는 못 준다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대체?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열받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거대 양당. 저에게 자격심사를 발의한 그 원내교섭단체 거대 양당 2당이 모든 것의 진리예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국회법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그 거대 양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당은 바로 2시에 본회의가 있어도 1시 59분까지 안건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2시 본회의가 시작이 돼서 2시 30분에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건 처리 30초 전에 단말기에 안건 내용이 올라오는 거죠. 30분 동안 회의 시작한 동안도 계속 이제 원내대표단이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문구 수정해서 단말기에 올리면 그거 보고서는 그때서야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퀴즈 푸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모르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며칠 전에 그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됐었던 날은 그때는 원래 2시 회의였는데 2시 회의가 4시로 4시 회의가 6시로 6시 회의가 8시로 8시 10시로 그러다가 11시에 회의를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밤에 원내 대표단이 협상 깨졌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오전 11시로 바꾸고 오후 2시로 또 바꾸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들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아무 권한도 아무 정보도 가질 수 없이 그냥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발이 그냥 묶여 있는 채고 저는 그날 그 본회의에서 저희 신상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상 발언이 매일매일 밀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 과연 그 협상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이른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밀실 협상 속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 문제인 건데, 개수조정 소위라고 하는 예결특위의 그 소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른바 쪽지 지역예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진보당 의원들을 단 한 명도 배당하지 않았었죠. 예,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도 너네는 무슨 위원회 상임위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마찬가지네요. 지금 자격 심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저버리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도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낼 의무가 진보 정당에게 있는 건데, 지금 진보당의 목소리에 그 진실성의 무게가 과거처럼 많이 실리고 있지 못한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고 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털고 가고 싶은 거죠. 이번 기회에 특히나. 네. 이 자격심사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오늘 낮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날 30인이 서명을 해서 국회의장에게 청구를 하는 거고, 오늘 낮에 국회의장이 그것을 윤리특위에 회부를 했어요.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누드심 계신 거기에서도 소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심의를 거치고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의원직 박탈이 되는 거죠. 제명이 되는 거죠. 그럼 윤리특위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진보당에서 모릅니까? 모르죠. 윤리특위 구성원이 없는 건가요? 구성원은 다 있죠.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소집이 돼서 그 안에서 어떤 논의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만나보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백지 상태인 거고, 한 가지 좀 재미난 일은 윤리특위 위원장이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인데, 지난주에 여러 차례 종편 포함해가지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윤리특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한 건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멘트들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는 새누리당이에요. 근데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저는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본인들이 검찰 기소도 당하지 않았을 정도 결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여기서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윤리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제가 윤리특위에서 저에 대한 자격심사를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민주당에게 빨리 자격심사안에 동의하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그래서 그런 윤리특위 위원장, 그리고 윤리특위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면면들을 봤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격심사 이 안에서 사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무슨 이 비례경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게 그게 아닌 거잖아요.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것도 그게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 바꾸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상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누리당에서 직접적으로 아예 얘기를 하신 적 있잖아요. 종북 의원들을 국회에 둘 수 없다. 김태흠 의원 본회의 발의해서. 이게 사실상은 그 새누리당의 목적이 아닐까. 실제 이렇게 어떻게든지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속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진짜 핵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불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난 12월 달부터 그렇게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그러더니 보복을 당할 거다. 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걱정되셔가지고 이정희 대표님 몸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그 정치 보복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 김종훈 그렇죠. 장관 내정자의 CIA 연루설 그런 제기도 상당히 파장이 컸었던 거고, 그렇죠. 특히 저희 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나 싶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3월 12일 그 키릴부 훈련을 앞두고 이정희 대표께서 당시에 그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수에 나와야 된다, 나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 그 즈음을 해서 새누리당의 공격이 정말 맹공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공세들이 있었었지만 바로 직후에 자격심사안도 있었던 거고 진보당이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유신 독재에 반대해야 된다거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때로는 외롭지만 많은 분들이 용기 있다고 박수를 쳐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어김없이 새누리당의 공격은 매우 비열하게 닥치더라고요. 북으로 가라 뭐 이런 근데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은 이해가 돼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누드 보고 뭐 이런 정신 없는데 그 민주당이 이제 합의를 해줘야 이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민주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두려운 거 아닐까요? 작년 이후로 작년에 야권연대 로 총선에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진보론 사태가 터지고 사실은 새누리당의 공격의 화살은 진보당을 치면서 민주당까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적 발언들을 계속했었었고 그 상황에서 대선 때까지 쭉 간극을 계속 넓혀 나가는 상황은 모두가 다 보셨을 텐데 이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이제 그 민주당 의원분들하고도 뭐 그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했었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털고 가야 된다. 우리도 계속 이렇게 진보당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얻어맞을 순 없다. 이런 류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가뜩이나 힘든 민주당이 더 흔들리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회주의라고도 불릴 수 있고 야당으로서 야성을 잃었다고도 불릴 수 있는 거지만 저는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 통일의 가치, 또 뭐 DJ 정신 이런 것을 버팀목으로 해서 여기까지 제1야당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보루까지도 넘어뜨리는 순간이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다 100%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부 다 뭐 요즘 어떤가요? 거기서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의원들이 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없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 건가요? 확인된 건 없고.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통합당의 이현주 의원이고요. 이번에 30인 발의안에 들어있죠. 원내 대변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역에 또 두 분이에요. 그 이현주 의원하고, 그 손인춘 의원이라고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광명 을 지역의 지역위원장인데 뭐 새누리당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현주 의원하고 저랑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분은 원내대변인인데 발의할 때 자동 서명됐다. 자기 의지와는 별로 관계없다. 이런 멘션을 그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어요. 그러면 서명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야? 이거는 그 발의하는 것 자체가 동의를 하고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자동 서명되었다라는 건 이건 로또도 아니고 자동 로또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거죠. 발의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 보통 의원들이 지금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그러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막 얘기하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론에 따라 이렇게 면피해성 발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본인이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지 않겠죠. 않으시겠죠.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3분의 2. 3분의 2니까 네. 200석이 네.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전체가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면 민주당이 70여 명이 던지면 몇 명이 출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출석 의원의 3분의 2니까 그게 혹시 기명 투표인가요? 무기명인가요? 당연히 뭐 무기명 투표죠. 당연히 사람에 무기명.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게 표결까지 가면 그리고 부결이 되면 그럼 없어지는 겁니까? 안건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그래요. 지금으로서 불투명하네요. 네, 알 수 없다고 보고 저는 알 수 없다. 정말 뭐 어떤 뭐 비상식적인 상황이 있으면 바로 곧이어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반 동안 내내 이 상황을 특위에서 계속 다룰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 안에서 진보당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정치 공세로 계속 이 카드를 써먹을 그럴 수 있다. 수 있는 거고. 일종의 협박 카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곧 한다 이러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통과시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겠는데? 발목을 잡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교실 안에 가둬놓고 계속 왕따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참 제가 보기에는 알 수 없는 게 참 그 민망한 상황인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검찰 조사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거기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미 이런 확인이 된 이런 일인데 그럼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이런 심사안이 올라가 있는 건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으면은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이고 그럼 답이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될 일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 건데 지금. 근데 몰상식의 사회라 지금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폐하가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기성정치의 논리로는 그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봐온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어요. 지금 지난 주말을 트위터를 이제 뜨겁게 달궜던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정말 도피성 출국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보다 처음 본 게 국민들이 전 국정원장, 이 국가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출국을 저지하겠다고 공항으로 모여야 해서 모이는 상황은 너무 이제 직접 수배를 블랙 코미디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표면이 아니고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감춰진 것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여 이대로 내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5년 MB 정권에서 벌어진 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된 마당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뻥뻥 터뜨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행동대장이 굉장히 순진한 질문을 의원님이 너무 착해 보이셔서 지금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몰입감이 떨어져요. 몰입감이 왜 떨어지냐면 헌정사상 초유의 21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의원님이 너무 차분하게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치 이게 무슨 학교에서 김재현 학생을 퇴학시킬 거야? 퇴학 안 시킬 거야? 이게 과연 죄야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제가 종편 가서 방송을 들어가면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완전히 늑수그레한 아저씨들이 우리가 노예하다고 표현하죠. 느글느글한 아저씨들이 와서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 정말 이 김재현 의원님 이렇게 마주 뵈면 청년 대표 국회의원인데 정말 밥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의 이 능구렁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다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느낌의 격차가.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행동대장께서는 굉장히 이제 착한 질문, 순진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저는 계속 진단을 하지만 검찰 조사와 이 비례 경선의 어떤 부정 문제로는 답이 안 나올 게 뻔하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이 본인께서도 내가 이 국회에서 퇴학당할지 안 당할지 반반의 확률이다, 현재. 즉각 비상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질질 끌면서 이리저리 이제 끌고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전제하고 본질은 뭐냐? 사태의 본질은 사상 논쟁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 종북이라는 악인을 찍어놓고. 근데 여기서 저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거냐면 통합진보당을 지지했으나 작년 사태를 지긋지긋해서 떠난 분들도 있고 혹은 이 애증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또 이렇게 정말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김재현, 이석기라는 이 이름은 자연인으로서의 가치를 떠나서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정말로 아까 비례대표로 당선되실 때 진보정당이 우리나라 역사상 10%의 지지도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1%로 후퇴하는 그 역동적인 과정에 그 두 이름이 딱 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국민들은 뭐냐 하면 지금도 트위터에서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이석기, 김재현 나 잘 모르겠고 네. 아직도 그렇게 이미지가 좋진 않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네. 자격심사는 저들이 다룰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작년 이맘때 굉장히 후퇴했던 것에서 이제 쌓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뭐냐 하면 수동적으로 당할 것이냐. 그럼 3년 반 동안 앞으로 회기 내내 이제 정말 끌려다닐 거냐. 노예한 새누리당이 내가 밥으로 만들겠다. 너희들은 국회 내 왕따야. 이렇게 찍어 누를 때 우리는 뭘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도 사지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패기를 가지고 진입한 거잖아요. 청년들의 열망을 국회 안에서 풀어보자라고. 그러면은 그들은 그들의 전략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들의 전략에 딸려가면 우리가 수동적인 거고요. 우리가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쪽의 전략은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중요한 말씀 중에 이제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너무 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있었죠. 맞아요. 이제 겨우 조금씩 입을 여는 분위기. 아직도 용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민주당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지금 상황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광진 의원이 이건 아니다. 자격심사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거두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 때 발언할 때도, 물론 이제 몇몇 의원들께서 힘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뭐 트위터에 글도 써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다수는 침묵하고 있었고, 저희가 분명히 이정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자격심사안에 발의하면, 서명만 하면 무조건 고발한다. 고소하고, 정치 인생 거기서 끝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서명 안 했는데 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무책임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존폐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이 신유신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럴 때 국민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보루를 쥐고 가야 된다고. 지난 5년 동안 망가진 민주사회를 그래도 세울 수 있는 건 국민들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어디에서부터 전선을 다시 칠 수 있는가. 전 그것에서 진보당이 지난 12월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전쟁 위기 상황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똑바로 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민들에게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진보당이 이 전선의 제일 앞장에 서는 모습을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거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도 이덕인 위원장님 페이스북에서 아까 봤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서명한 그 민주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 낙선해야 된다고 플랜카드 걸고 기자회견 하시고 저희가 당선은 잘 못 시켜도 낙선은 정말 잘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낙선 전문들 더 무서워. 우리 연 기자 보내. 낙선의 원조는 저기잖아. 요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공포의 실체가 저는 종북 공세 이거만일 거다 이렇게 생각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의 존폐 위기 뭐 이런 내부 속사 정도 있을 텐데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작년 총선에 대한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의 평가도 대체로 이랬잖아요. 너무 안이했다라든지 다 걸고 싸우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헌신성 이런 거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제1야당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집권 세력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야성을 잃어버린 것, 이런 것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서라도 더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더 밀려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안타까운 애처로운 모습, 이런 것이 보여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기득권이 본질이